올해 주식시장의 저점은 언제였을까요? 주요국 증시 공통으로 트럼프의 관세 공포가 시장을 강타하던 4월 초가 정확한 저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 기술적 분석과 빅스, 공포 탐욕 지수, 푸콜레이시오인 시장 심리 지표를 모두 종합하여 지금이 바로 증시의 바닥이며 투자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다시 올렸죠. 대공황을 얘기하고 대폭락을 주장하는 공포 마케팅 유튜버들을 멀리하라고요. 그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같은 저점에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면 나중에 한참 더 오르고 난 뒤에 진입하게 되고, 그러면 놓친 상승을 만회하고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쓰게 되고, 결국 더 고점에서 물리는 리스크가 생긴다고 말이죠. 결국 지금 뉴스를 보면 국내 개인 투자자의 비투가 사상 최고치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증시가 저점도 아니고 이미 한참 더 오르고 난 뒤의 시점에서 빚을 내서까지 투자하게 될까요? 이번엔 올해 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올해도 투자했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또 그 이전에도 꾸준히 시장에 있었던 기존 투자자들을 떠올려보죠. 이분들은 과연 코스피가 처음으로 4천을 넘기는 구간에 자신의 계좌에서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었을까요? 물론 경력이 오래된 분들 중에서도 이번 흐름에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코스피 4,000포인트 이상에서도 과감하게 비중을 늘리며 상승장에 적극적으로 베팅한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일반적인 심리 기준입니다. 보통 시장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본능적으로 조심합니다. 과거의 급락이나 조정 경험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지금쯤이면 조금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중립적이고 방어적인 시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오래 참여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심리적 흐름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가 4,100을 넘어섰던 11월 초 주봉상으로 RSI가 87까지 치솟는 매우 드문 과열 신호가 나오자 영상을 올리면서 시장에 조심해야 한다고 조정의 필요성을 말했죠.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제가 말하는 관점과 실제 투자 포지션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면서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내용을 억지로 연기하듯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실제로 인버스 비중을 상당히 높여 급락 위험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3,800대까지 조정받는 구간에서 모든 인버스 포지션을 정리했고 지금은 인버스 비중이 0%입니다. 아마 이 말은 쉽게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건 제 영상들을 확인해봐야 진짜로 4월에 투자를 시작하라고 한 건지 11월 초에 조심하라고 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정작 시장의 저점일 때는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다가 온 세상이 장밋빛 전망만 외치는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빚까지 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사람들이 그동안 공포에 눌려 저점을 놓쳤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앞으로의 투자 관점 전체를 뒤바꿀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올해 4월은 명백한 시장 저점이었죠. 하지만 그때 시장을 다시 떠올려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락장에는 항상 그럴싸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매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각자 그만큼의 공포 논리가 꽉 잡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빠져 있을 때 개인들은 혹시 지금이 기회인가 하며 여러 채널을 찾아다닙니다. 어디선가 위안을 얻고 싶어 정보를 모으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통 이런 영상들은 하락장이 아닐 때도 그 어느 때나 인디안 기우제 형식으로 존재하지만 하락장에는 더 활개를 치며 반드시 등장하는 영상들이 있죠. 바로 대공황과 대폭락 서사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할 때는 미국 시장인 나스닥도 마이너스 80% 폭락했다. 지금 하락은 시작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 몇 개만 듣고 나면 아무리 떨어진 시장도 기회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하락장의 초입처럼 느껴지죠. 심리적으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개인들은 더 큰 하락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시기에 들어가 손실을 볼까 겁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에 빠진 분들은 정작 저점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보를 찾으면 찾을수록 마음이 더 흔들리고 결국 기회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개인은 절대로 저점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이 저점일 때 매수를 막는 심리는 하락장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닷컴 버블 이후 나스닥도 80% 폭락했다는 서사입니다. 이 마이너스 80%라는 수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매수 심리 통제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마이너스 80%라는 수치부터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주식시장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존에는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상승이 일치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했습니다. 그 나라의 GDP 규모 대비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버핏 지수가 그런 논리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버핏 지수에서는 그 나라의 주식시장 전체 시총이 GDP 규모보다 커지면 증시가 고평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 GDP가 10,000원인데 주식시장 시총 합계가 11,000원이면 버핏 지수는 110%로 나옵니다. 이러면 이 나라 증시는 과열을 보인다고 설명하죠. 미국을 예로 들면 2000년대 초반 나스닥이 5,000포인트를 찍을 때 버핏 지수는 137%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버핏 지수가 정말 잘 맞았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벌어집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2013년 이후 미국의 버핏 지수는 100%를 넘기고 12년이 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00%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기존의 경제학이나 투자 관점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음을 말이죠. 버핏 지수로만 보면 2013년 이후 미국 주식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기존의 편견과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 모든 상승을 단 1%도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실물 경제와 주식이 강력하게 연동돼야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미국은 절대 투자할 수 없는 곳이죠. 경제학자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경제학에 대해선 잘 알고 학생들을 가르칠 순 있지만 이들이 실제 투자는 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은 연동이 깨진 지 오래라는 사실이죠. 대학 교수들은 실물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순 있지만 투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의 버핏 지수도 보겠습니다. 일본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버핏 지수가 100%를 넘기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부터입니다. 미국과 거의 같은 흐름이죠. 물론 일본은 그 이후 11년 동안 버핏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적이 2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두 구간을 제외하면 지난 11년 내내 일본의 버핏 지수는 항상 100%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실물 경제 관점으로 보면 일본도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이죠. 실제로 2015년 일본의 실질 GDP는 약 530조 엔, 2025년 기준 실질 GDP는 560조 엔입니다. 즉, 일본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주식시장은 니케이 지수가 8,000포인트에서 5만 포인트까지 무려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걸 기존의 과거 관념으로 보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물 경제보다 주식시장이 더 빠르게 오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처럼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을 1대1로 연결해 해석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 당시의 마이너스 80% 폭락 서사를 지워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주식시장의 규모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경제 규모가 작았고 금융시장 역시 실물 경제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00년의 미국 GDP 규모와 당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그리고 2025년의 미국 GDP 규모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해보죠. 2000년도에는 미국의 GDP 규모가 10조 달러였습니다. 당시가 버핏 지수가 137%였었으므로 주식시장의 시총은 약 14조 달러 수준입니다.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죠. 만약 이때 주식시장이 50% 하락하면 증발되는 돈의 가치가 7조 달러 수준이란 얘기가 됩니다. 이 7조 달러 수준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미국의 GDP 전체 규모를 능가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2025년 미국의 GDP 규모는 30조 달러 수준이고 버핏 지수는 220%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65조 달러에 달하는 이 시장이 50% 하락하면 32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현재 미국 GDP 30조 달러보다 더 큰 규모의 돈이 단숨에 증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의 붕괴 때처럼 주식시장이 80% 하락하면 미국 주식시장에서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GDP 규모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붕괴가 곧 금융위기, 나아가 경제위기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새로운 금융역학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0년 코로나19 폭락장 때의 연준 움직임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당시 나스닥 지수는 고작 30% 하락했을 뿐입니다. 닷컴 버블의 마이너스 80%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즉각적으로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하며 금융시장을 필사적으로 부양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에 대해 흔히 하는 착각은 현재 시스템이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라면 주식시장이 30% 폭락하든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시장의 자정작용에 맡기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 경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이 너무나 거대해졌기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그 충격파는 실물 경제를 즉시 마비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초점은 시장의 자유로운 하락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시장을 떠받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과거처럼 마이너스 80%까지 하락하도록 방치하는 시나리오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시장이 그렇게 빠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평상시에는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경제를 관리합니다.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다시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시기죠. 하지만 여기에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세 번째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 최종적으로 시장을 떠받치는 마지막 대부자 역할입니다. 이 기능은 평상시에는 숨어 있지만 위기 순간이 오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정부, 기업, 투자자, 국가 간의 자본 흐름이 전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고 주식시장의 규모가 GDP 이상으로 커져버린 나라들이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하락은 예전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으며 부채의 바다 위에 떠있는 현대 금융시장에서 시장의 대폭락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게 만드는 시스템 위기를 만듭니다. 올해 나스닥 지수가 25% 하락한 4월 폭락장에서도 당장 나온 얘기가 글로벌 연기금들이 위험하다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보는 표는 전 세계 공적 연기금들의 순위입니다. 설립 연도를 보면 네덜란드의 APG와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을 제외하면 모두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의 붕괴 이후 시장이 그만큼 붕괴해도 타격을 입을 만한 연기금들의 자금 규모가 별로 크지도 않았죠. 하지만 2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공적 연기금들의 자금 운용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주식시장의 마이너스 80% 붕괴 사태는 이런 연기금들의 자금이 거의 증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 세계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변화 움직임 속에서 공적 연기금들의 재정 상태는 앞으로 경제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물가나 고용보다 먼저 시스템 그 자체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왜 지금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과거처럼 시장 붕괴를 자유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 없는가라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닷컴 버블처럼 마이너스 80% 하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바뀐 현재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점점 희박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확률의 우위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즉 위기 시 최종 대부자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의 자유시장 경제라면 대폭락론자들의 말처럼 정말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70%, 80%까지 하락하길 현금 들고 기다린다는 전략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면
그 충격이 바로 금융기관으로 전이되고 곧바로 실물 경제까지 번지며 경제 위기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막을 의무가 있는 곳이 각국의 중앙은행과 중앙정부입니다. 이번엔 2022년도 금리 인상 시기를 돌아보죠. 2022년은 전 세계가 엄청난 물가 상승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한국도 소비자 물가가 5에서 6%가 오르는 시기였고 미국과 유럽은 8에서 1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일러 룰입니다. 테일러 룰이란 1993년 미국의 경제학자 존 테일러가 만든 공식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리거나 내려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계산해주는 공식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금리를 더 높여야 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원리를 수식으로 만든 공식입니다. 테일러 룰은 물가와 경기 수준을 반영해서 지금 적정 기준금리는 몇 %여야 한다를 제시해주는 지표죠. 이때를 테일러 룰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2022년 당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8에서 9%였습니다. 테일러 룰로 계산하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최소 10%까지 올라갔어야 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장 적절한 금리 수준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연준은 0%대에서 5%대로 급하게 올리긴 했지만 10%는커녕 연준의 최종 금리는 결국 5% 수준이었죠. 우리는 그 시절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 부르며 연준이 미친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테일러를 기준으로 보면 연준은 여전히 느리고 낮게 금리를 올리고 있던 것입니다. 연준이 오로지 물가의 안정이라는 제일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테일러 룰에 집착하여 금리를 9%, 10%까지 올렸다면 비록 물가는 완벽하게 제압했을진 몰라도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를 들고 있던 연기금들이나 은행들은 엄청난 평가 손실을 입어서 기관도 망하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5% 수준까지만 끌어올렸는데도 유럽의 연기금들이 위험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죠. 과거 이론에 따르면 국채를 많이 찍어낼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프리미엄 요구가 높아져서 국채의 가격은 낮아진다. 이 말 자체가 국채금리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도 현실에 맞추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국채를 찍어냈으며 전 세계 수많은 연기금들이나 기관들이 미국채는 안전자산이라며 많이들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찍어대도 너무 많이 찍어댄 국채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2008년 이후 양적 완화를 통해 미국의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과거에는 국채를 많이 찍어낼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정설이고 테일러 룰도 잘 맞는 공식이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젠 과거의 이론들, 테일러 룰조차 잘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점에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 않는 옛날의 과거 이론들로 여전히 시장을 설명하려 하고 금융위기 이전의 현상이었던 닷컴버블 붕괴 때의 마이너스 80% 서사를 아직도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와 이미 다른 궤도로 움직이고 있고 거대해진 시장과 복잡하게 얽힌 금융 시스템 때문에 중앙은행은 시장의 하락, 자산 가격의 폭락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언젠가 마이너스 80% 폭락이 올 테니 그때까지 현금 들고 기다리겠다는 전략은 현실성이 점점 줄어드는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는 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옛날의 이론과 시나리오를 그대로 기다리면서 하락장이 올 때마다 눈앞에서 지나가는 기회를 계속 놓칠 것인지 아니면 조정과 공포 구간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로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말입니다.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20에서 30%씩 빠지는 큰 조정장을 언제든지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슬슬 투자 좀 해볼까?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바로 대공황 얘기, 대폭락 얘기, 닷컴버블 마이너스 80% 서사 같은 영상들이 눈앞에 나옵니다. 그걸 몇 개만 보고 나면 지금이 아무리 투자 적기로 보이다가도 결국
공포를 극복하지 못해서 항상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고 포모에 이끌려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올해 이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데이터처럼 축적해두지 않으면 다음 하락장에서도 똑같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의 공포 논리는 비록 객관적으로 탄탄한 분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만으로 심리에 깊게 새겨져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동물이나 사람이 돌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려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죠. 이 공포 프레임들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저점에서도 매수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사기야. 하지만 주식시장이 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가스라이팅에 당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올해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들은 반드시 데이터처럼 축적해 두셔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의사결정은 결국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남의 정보나 조언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선택이 금전적이든 심리적이든 큰 손해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 패턴을 그대로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이 차이가 여러분의 투자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 힘을 키워야만 유튜브에서 누가 대공황이 온다, 대폭락이 온다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